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네, 저는 인프제라고 합니다. 오늘 찍을 영상은 이것입니다. 네, 정영문 작가님의 꿈 그리고 달에 올린 광대 이 두 권을 읽어보았습니다. 저의 책장에서 저의 신경을 거슬리게 하던 바로 그 두 책. 제가 이거를 전에 샀었는데 언제 읽어야지 그래놓고 꽂아놓고 한참 안 읽었죠. 다른 책을 읽다가 저번에 배수아님 책 읽으면서 읽으면서 이것도 읽어버려야겠다 그러고서 이번에 읽게 되었는데요. 두 권을 동시에 같이 연달아서 읽었어요. 이 민음사에서 나온 꿈이라는 책은 정영문님의 초창기 단편들을 모아놓은 책이고요. 그리고 이 문학동네 문학동네 한국문학 전집에 들어있는 이 책은 달에 홀린 광대라고 해서 이거는 장편소설인데요. 사실 장편소설보다는 연재소설 느낌이 더 많이 나고 아무튼 이게 장편소설 이라고 하면 약간 좀 애매한 느낌도 있고 아무튼 그래요. 어쨌든 여기에 장편소설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읽었고요. 여기 단편소설을 한 반 정도 읽고 그 다음에 요 달에 올린 광대를 읽고 그리고 나머지 또 단편소설을 읽고 이렇게 읽었습니다. 보통 저는 어떤 작가님의 책을 읽을 때 단편소설을 위주로 먼저 읽고 이제 그 단편소설이 저랑 뭔가 느낌이 맞으면 그러면 이제 그 분의 다른 장편소설 중에서 이제 좀 대표작이다 싶은 거를 하나 읽어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작가분의 책을 이제 접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저번에 살 때도 아예 이렇게 두 권을 샀었죠. 단편소설 하나, 장편소설 하나. 이 꿈이라는 게 아예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한 권으로 해서 이 작가님이 이렇게 출판이 된 건지 아니면은 이 민음사에서 이 정영문 작가님의 초기 그러니까 초기 단편들 중에서 괜찮은 것들을 모아놓고 그 중에 하나를 표제적으로 꿈으로 이렇게 한 건지 그거를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정영문 작가님이 쓰신 이런 단편들 중에서 꿈이라는 책이 있기는 한데 이분도 굉장히 책을 많이 쓰셨네요. 저는 지금 두 권밖에 읽어보지 못했는데 작품이 굉장히 많구나. 그래도 이렇게 요거는 오늘의 민음사에서 오늘의 작가 총서고 요거는 문학동네 한국문학 전집이니까 아무래도 이게 좀 그래도 대표로 이렇게 나와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이거를 읽었는데요. 일단 읽은 소감으로는 이 두 권의 책 다 굉장히 특이하기는 했는데요. 저는 이 꿈이라는 작품은 이렇게 단편을 모아놓은 책인데 저는 이거는 굉장히 재미있게 읽었어요. 그리고 저의 취향이 굉장히 잘 맞았고 그 다음에 이 달에 홀린 광대는 재미는 있었는데 저하고는 조금 근데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둘 다 재미있게 읽었는데요. 달에 홀린 광대부터 얘기를 해보자면 이거는 제가 아직 읽어보지 않은 작가. 그러니까 이 정영문 작가님이 제일 좋아하는 소설이 사무엘 베케트의 그 몰로이라는 소설이 있답니다. 그 책을 가장 좋아하신대요. 그래서 뒤에 제가 이 정영문 작가님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어서 책을 읽으면서 이 뒤에 해설을 같이 읽으면서 그렇게 읽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이 사무엘 베케트의 냄새가 많이 난다라고 뒤에 적혀 있더라고요. 정영문 작가님이 가장 좋아하는 작가의 작품에 영향을 많이 받았겠죠? 그래서 그런 제가 실존주의 문학을 카프카, 까미 이런 분들 거를 몇 권 읽고 잘 안 읽어봐가지고 제가 보도를 기다리며도 안 읽었거든요. 사무엘 베케트의 가장 유명한 안 읽었거든요. 그래서 베케트의 문학이 어떤지 잘 몰라서 그분이랑 어떻게 비슷한지 그런 거는 잘 모르겠고 어쨌든 되게 흥미롭게 읽긴 했는데요. 이 책의 주인공이 노인인 할아버지예요. 그러니까 할배. 근데 처음에 이 책의
첫 번째 에피소드를 읽었을 때 저는 그 주인공의 말투를 이렇게 듣고서는 할아버지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이 첫 번째 에피소드가 달에 걸린 광대거든요. 그래서 그냥 나이가 많아도 한 40대 정도의 남자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만 했었는데, 이게 그 아들 둘의 나이를 계산을 해보니 이분이 노인이시더라고요. 노인치고는 성격이 굉장히 희한했어요. 이 달에 걸린 광대 첫 에피소드를 읽으면서 아니 이게 노인의 성격이 맞나? 그래서 되게 희한한 성격이었는데, 이 책을 한 에피소드 한 4번째? 5번째 에피소드까지 다 읽어가면서부터는 이 작가가 왜 이 캐릭터를 이런 식으로 설정을 했는지 좀 알 것 같다는 느낌도 들었고, 그리고 두 번째 에피소드인 산책은 저는 읽고서 이 책이 좀 처음에 이게 달에 걸린 광대라는 에피소드와 전혀 다른 단편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게 장편 소설이라고는 해도 연작 소설처럼 각각의 에피소드의 주인공과 스토리가 다 다른 건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산책을 지나서 그 다음 에피소드로 가면 다시 원래의 그 느낌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 산책이라는 두 번째 에피소드가 음악으로 치면은 그 약간 중간에 변주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전혀 어떻게 보면 이 에피소드랑은 전혀 관련이 없는 것 같은, 이 소설과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근데 결국은 이 에피소드의 주인공도 같은 그 노인 할배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 산책이라는 두 번째 에피소드는 되게 저는 이 책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에피소드였는데, 왜냐면 제가 좋아하는 배수아님이랑 좀 느낌이 굉장히 비슷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분 특유의 시니컬한 그런 말투나 문체가, 그리고 이분이 굉장히 유머러스 하시더라고요, 문체가.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 4번째 양떼목장이나 5번째 배추벌레라는 에피소드에 굉장히 잘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양떼목장과 배추벌레의 에피소드를 읽으면서 진짜 깔깔깔깔 웃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 에피소드를 읽고 요 정영문님의 요 사진이 이렇게 작게 이렇게 들어있거든요. 처음에 이분 사진을 이렇게 딱 보고서 아니 이분이 왜 이런 포즈를 하셨을까, 뭔가 카리스마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 에피소드들을 이 책을 다 읽고 이 사진을 보면 진짜 웃겨 넘어집니다. 이분이 되게 유머러스하신 분이구나 라는 거를 이 사진 한 방으로 다 느낄 수 있었던 그런 기가 막히다, 사진을 이렇게 찍은 게 이게 정말 기가 막히다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가장 마지막 에피소드를 읽으면서 정신이 없었고요. 이 정영문 작가님의 그 특유한 문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을 계속 반복을 하고, 그리고 아무튼 좀 이분이 잘 쓰는 그런 말투가 있는데, 그 말투에 온갖 기교적인 면이 이 마지막 에피소드인 횡설수설에 들어가 있어서, 사실 이 횡설수설 에피소드는 지금도 이게 내용이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냥 되게 전영문님 스타일의 문장이 가득 들어가 있구나,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래서 무슨 내용인가 싶은 생각이 아직도 있고요. 그래서 이 한 권을 재밌게 읽었는데요. 저는 사실 이 달에 걸린 광대보다 이 꿈이라는 작품을 굉장히 재미있게 읽었어요. 이거는 단편이 여러 개가 모여 있고 7편이 들어있었는데요. 이 중에 저는 세 번째 단편의 아늑한 둥지, 이거는 좀 어려웠고요. 나머지 6개의 작품은 다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처음에 물오리 사냥, 이 제일 첫 번째 단편을 읽을 때 뭔가 제가 가장 정영문 작가님의 작품 중에 가장 처음 접한 작품이 이거였기 때문에 도대체 뭔가 이것도 되게 처음에 읽을 때 난해했었거든요. 이게 뭔가
주인공들이 뭔가 일을 하러 왔는데 일은 안 하고 지들끼리 노가리만 계속 주고받다가 그들의 인상이나 뭐 그들의 뭐 성격이나 이런 것들만 이렇게 하다가 끝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게 도대체 뭔가, 무슨 말을 하자는 건가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 뒤에 해설을 읽어보고 아, 이런 것이었군 이라는 그런 도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민음사업 한번 뒤에 있는 이 해설이 이 정영문 작가님의 이 단편들을 설명을 굉장히 잘 해놓았더라고요. 보통 이런 작품 해설 이런 거 읽어보면 이 해설 하신 분이 굉장히 어려운 말을 쓰시면서 내가 도대체 이분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지 못 알아먹게끔 그렇게 쓴 해설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거는 잘 설명이 되어 있어서 아, 이런 거군 하고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좀 라인을 잡는데 이렇게 도움이 된 그런 해설이었고요. 그래서 읽다 보니까 잘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파괴적인 충동이나 궁지, 그 다음에 이 습기 이런 것들은 그 다음에 꿈 이런 것들은 저희 특히 파괴적인 충동이나 이 궁지, 그 다음에 마지막에 꿈 이거는 정말 카프카 같았어요. 저는. 그래서 요거는 베케트 냄새가 많이 났는데 요거는 저는 카프카 냄새가 많이 나서 좋았습니다. 역시나 이 정영문 작가님 특유의 그 문체를 이 책에서도 모든 작품에서도 다 느껴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이 책은 뭐 그렇게 큰 유머나 그런 거보다는 분위기가 굉장히 시니컬하고 정영문 작가님 그 문체가 좀 시니컬하면서도 약간 차가운 그런 느낌이 저는 들었고요. 그리고 이게 글을 읽다 보면은 어떤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글 읽다 보면은 그 문장 자체가 이렇게 튀어나오는 느낌이 드는 그런 게 있어요. 이 책을 읽으면서 그랬어요. 그래서 문장이 튀어나와서 지들끼리 막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고, 그리고 문장만 딱 읽어도 이 작가님의 말투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 좀 오버해서 말하면 왠지 알 것 같은 거야. 아, 이 사람은 이런 말투를 쓰고 이런 목소리로 이거를 지금 읽어주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특히 저는 파괴적인 충동하고 죽은 사람의 의복 이거는 역시나 이 책의 두 번째 에피소드처럼 배수아님 냄새가 많이 났습니다. 배수아님 책 작품이 있는 것 같았어요. 느낌이. 그러니까 정영문님의 그 말투와 문체와 시니컬한 그런 차가운 느낌으로 쓴 되게 몽환적이고 좀 환상적인 느낌의 그런 배수아님적인 느낌이 가미된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되게 좋았고 그 마지막의 꿈 이거는 제일 마지막 작품이 요 표제적인 꿈입니다. 이거는 읽었을 때 저는 진짜 야, 이 사람은 한국산 카프카야. 그냥 한국이 카프카인데 그 외에 일본에도 아베 고보라고 해가지고 일본의 카프카 이런 작가분 계시거든요. 근데 이거 읽으면서 아, 이분은 그냥 한국의 카프카인데 약간 이런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분이 쓰시려고 하셨던 게, 그러니까 이게 초기 작품이라고 하셨으니까 영감을 많이 받아서 쓰시려고 했었던 게 아버지 죽이기, 부조리 문학, 실존주의 약간 이런 거 같은데 일단 아버지 죽이기, 그 다음에 뭐 부조리 문학 이런 거 하면 저는 딱 카프카가 떠오르기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자꾸 배수아님이 떠오르는 거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얼마 전에 이제 배수아님 책을 읽었기 때문에 좀 비슷한 느낌을 받은 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밌게 잘 읽었고 세 번째 에피소드인 아늑한 궁지 이거는 킬러 얘기인 것 같았는데 저는 좀 어려웠어요. 뭐를 말하고 있는 건지 잘 이 책의 마지막 에피소드처럼 그렇게 막 횡설수설한 느낌은 아니었는데 뭔가 이게 잡히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몇 번 더 읽어봐야겠다는 나름 읽기도
꼼꼼하게 읽는다고 읽었어요. 이렇게 막 줄도 쳐가면서 막 그러면서 읽었거든요. 읽는다고 읽었는데도 이게 한 번 읽어서는 이렇게 좀 잘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잘 읽었고, 이 작품을 읽으면서 이 정영문 작가님의 데뷔작이 겨우 존재하는 인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되게 궁금해졌어요. 그러니까 초기 작품들이 왠지 좀 읽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꿈이랑 좀 비슷하지 않을까, 다른 단편도. 그래서 궁금한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요 꿈에 나온 그 각각의, 그러니까 뭐 물오리 사냥이라던가 아늑한 궁지,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에피소드의 이야기가 요 달에 올린 광대의 마지막 횡설수설에 짤막짤막하게, 그러니까 약간 인과관계가 스쳐가듯이 그렇게 들어가면서 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읽고 이걸 읽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 마지막 횡설수설 에피소드에 이거 꿈에서 나왔던 그 얘기가 여기에도 이렇게 인과관계가 들어가네? 그러면 거기에 나왔던 그 알 수 없었던 사람들이 이분이셨던가, 약간 이런 거를 알 수 있었는데, 그래도 이 횡설수설은 좀 어렵긴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게 뭔 말이지 하는 이런 에피소드가 하나씩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책은 제가 다시 읽을 생각이 들까? 라는 생각이 들긴 했는데, 이 꿈은 제가 다시 읽을 것 같고, 그다음에 저한테 이 정영문님 작가님 책이 저도 몰랐는데 여기 하나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거 언제 샀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작년에 샀나? 아무튼 제가 아마 이 멘트를 보고 제가 그래 한번 읽어봐야지 하고 샀을 겁니다. 2012년에 한국문학의 그랜드슬램을 달성한 책이 소설이다 해가지고 제가 아마 이게 샀을 거예요. 책 상태를 보니까 그렇게 옛날에 산 것 같진 않은데, 그러니까 제가 무슨 책을 샀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사서 쟁여놓고 막 이런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이 있어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게 있길래 이것도 언젠간 읽어야 되겠다 생각은 하면서, 이게 이 달에 올린 광대 이후에 쓴 책이라고 여기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것도 어렵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 정영문 작가님의 그 데뷔작이 궁금해서 그 인터넷 서점에 쳐봤는데 이미 다 품절이 되고 없더라고요. 아예 올라와 있지도 않아서 어디서 중고 서점에서 이것도 구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초기 작품 그 데뷔작이랑 그 초기 단편은 읽어보고 싶고, 그리고 혹시 구할 수 있으면 같이 구해서 이 책이랑 같이 좀 함께 읽어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 책은 다음에 언젠가 있는 것으로 남겨두고, 또 읽으면 제가 여러분들께 어떤 느낌이었다, 재밌었다, 어려웠다 이렇게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권을 읽었고요. 읽는 내내 되게 희한한 느낌을 받았던, 아무튼 좋게 잘 읽었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그런데 저 이 책은 ISTP? 그런 분들께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재밌게 읽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ISTP 분들이 과연 소설을 읽으실 것이냐? 혹시 그분들 중에 소설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쵸? 이 책
ISTP 분들이 읽으면 좀 공감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공감보다는 그냥 신기했습니다. 이분이 굉장히 진짜 이 할배가 정말 말 그대로 달에 홀린 광배인데 어떻게 나이를 먹도록 이럴 수 있을까? 이렇게 철이 안 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뒤로 가면서 읽을수록 부조리한 사회에 동화되지 않고 나름의 어떤 삶을 살아가는 그런 할배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아무튼 네, 특이한 소설이었습니다. 재밌게 그리고 괜찮게 잘 읽었어요. 이 꿈은 동프제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보세요. 재밌게 읽을 수 있을 겁니다. 좀 처음에 이 작가님의 말투에 조금만 적응을 하면 금방 재밌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영훈님의 소설을 읽은 소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